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신문 지상에서 판결의 주요 요지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법리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장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타당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판시를 했다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에 계신 대법관님들께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을 판결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심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려고 하고요. 이 판결을 분석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부터 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이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1심, 2심 대법원을 통틀어서 판사님들이 보시기에 이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이 판결을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칠 것인가, 향후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서 어떻게 이 판결들이 원용되고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강의함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전자부품연구원 사례인데 성과 202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성과연급제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입니다. 성과연급제와 관련해서 만 55세 이상이 된 연구원들에 대해서 성과연급제를 적용을 했고요. 기준연급은 선임 14역량 등급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 55세 이상이 된 연구원들은 대부분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이것을 대폭 낮춰서 선임급으로 기준연급을 낮췄고요. 판례에 의하면 역량 등급이 1년마다 2단계 상승하는 결과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피고 정규직 직원 276명 중 선임 14역량 등급 미만의 직원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선임 14역량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다라는 거고요. 2008년 6월이라는 거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보통은 어떤 성과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특정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금을 차츰 감소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호봉제적인 연공급제에서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호봉은 높아서 월급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많이 받아가시는데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호봉제, 연공급제 회사에서 연령에 따라 가지고 급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가 설계되곤 합니다. 근데 이 연구원은 특이하게 기준연급은 일단 선임 14역량 등급으로 다운시키고 성과연급 같은 경우에는 S부터 D까지 줘서 120, 90, 60, 30, 10 이렇게 지급을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 비교표를 보면 수석 5역량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연급제 적용 시에는 2011년에는 한 790만 원, 미적용 시에는 800만 원, 그 다음에
그 12년에는 822만 원, 829만 5천 원, 830 그다음에 13년에는 835만 원, 842만 원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성과연급제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받는 S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수석 5등급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금 피크제는 그 기준연급을 선임 14등급에서 책임 2등급으로 약간 올려주면서 변동연급도 이렇게 120부터 10까지 좀 더 잘게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 임금 피크제 미적용자의 변동연급 같은 경우에는 S는 71.5%, D는 31.5%인데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 같은 경우는 S는 120%, D는 10%였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급여체계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경된 급여체계 아래에서도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준연급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수석 8역량 등급과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S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수석 8역량 등급보다 훨씬 위다라고 하면 급여가 많이 삭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급여 체계 하에서 이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강행법규냐. 두 번째는 이 숨겨진 쟁점인데 이 연령차별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고요. 연령차별 금지 규정의 성격을 대리인들이 다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령차별 금지, 특히 차별금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계속 강행 규정으로 봐왔거든요. 그러면 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그 정확한 법령상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고령자 고용법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슈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연령차별 금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령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의 1항에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1호에는 모집 채용, 2호에는 임금 외에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임금을 삭감시키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4조의 4, 제2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킨다고 무조건 차별이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23조의 3 벌칙 규정을 보면 제4조의 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그것도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아니고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 그 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연령차별임을 인정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를 시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형사처벌이 1호에만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1호는 강행 규정이지만 2호 이하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게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 법률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죠. 그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노사 간에 어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뭐 개별적 합의건 집단적 합의건 상관없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법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고령자 고용법에서 연령차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행 규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공법, 그러니까 그 국가가 개인의 사인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강행 규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가지고 그걸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라는 게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자 고용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양 당사자가 한 합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의 부분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피고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고령자 고용법에는 모집 채용에 대하여만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아까 2008년 6월경에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시행될 당시 고령자 고용법은 모집 채용 해고에 대하여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강행 규정이 하더라도 강행 규정 시행되기 전에는 전에 도입된 건 다 유효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령자 고용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법이 2010년 1월 1일 시행됐으면 뭐 그 이전에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 위반되는 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그 고령자 고용법이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법관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공법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면 당연히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담당했더라면 이런 주장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 연령뿐만 아니라 뭐 성차별, 뭐 장애인,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사회적 신분, 또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은데 그 개별 규정에 물론 뭐 이 차별 금지하게 되면 다 무효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도 뭐 몇 개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상 모든 사람은 그 법 앞에 있어서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는 당연히 그것이 국가가 그렇게 했던, 개인이 그렇게 했던 무효로 판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연령차별금지법에 보면 제4조 5에 차별금지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1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번, 2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문헌을 그대로 보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아예 연령 차별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논할 이유가 없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그 법에서 정한 순서의 단계, 그러니까 차별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고령자 고용법의 법 형식에 맞춘 판단일 것 같은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합리적 이유의 하나로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대법원 판결 이전에 서울 고등법원 등에서도 이게 예외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법원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정년 연장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법원의 입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 4조의 5의 목적을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규정된 방식과 그 법원이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왜 4호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관해서 이 4조의 5에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되게 좋았겠죠.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게 대표적으로 4조의 5의 3호가 그런 식의 그 단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정년 설정은 무조건 연령차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금 피크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 그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의 2에 보면은 19조의 제 1항에서는 이제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 19조 2에서는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냐? 그 법정 정년으로 만 60세를 딱 맞춰 놓으니까 만 60세가 정년이 안 된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정년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경영계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규정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19조 2와 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요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특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고령자가 그만큼의 고용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집단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다라고 판단해서 4조 5의 4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법원은 이 특정 연령 집단이 단순히 고령자뿐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임금 피크제 또는 뭐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라고 할지라도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이제 고령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령자의 고용 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임금 재원을 절감을 해서 이것들을 청년층의 고용에 사용한다면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사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시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면 고령자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시행된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 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원들이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을 감액하는 것도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 체계 개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정년을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합리적 이유를 논하기에 앞서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대세적인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뭐 그 판결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가 이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주장이 이 사건 성과연금제 도입으로 퇴직 시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등 정년 보장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지만 예전에는 일찍 나갔던 사람들이 이 사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니까 퇴직 때 평균 연령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고령자를 위한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그 퇴직 시 평균 연령 상승이 임금 피크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1호죠.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거 2호인데 이런 사정도 없다.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고등법원은 좀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보장,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의 연장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연금제는 정년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61세로 그대로 둔 채 근로자가 55세가 된 때로부터 임금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기간의 연장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거고요. 대법원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존부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게 기간제법상 법리를 준용을 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가 작아야 되고 대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법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성과 적정성의 관점에서 좀 판례들을 정리를 했고요. 피고의 주장은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떨어진다. 대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명예퇴직제도 도입을 했고 업무량이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예퇴직제도는 대상 조치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명식의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명예퇴직제도, 뭐 희망퇴직제도, 그 다음에 뭐 리플레이스먼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재고용을 위한 어떤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임금 피크제랑 연동시켜 놓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퇴직과 연동된 제도들은 임금 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시 1심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 1심에서 일반론을 설치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승진, 승급 및 급여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 승진, 승급 및 이에 연동한 급여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는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1심은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만약 이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면 사실 임금 피크제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아주 급격하게 축소가 됩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공 서열제를 가진 호봉제 하에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주는 것을 좀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젊은 근로자들을 많이 뽑겠다. 이게 사실은 입법자가 의도한 임금 피크제의 순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1심 법원의 판단이고, 대부분의 임금 피크제가 사실은 인건비 절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필요성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제기한 원고가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이거는 연구직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표지였고, 그래서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가 부족하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뒷부분은 사실은 좀 피고가 억울할 부분이긴 한데,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5세 이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목표 자체를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5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더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추세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정당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1심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대상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퇴직제도는 대상 조치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상 조치는 뭐냐? 대상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기존에 임금 피크제 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와 다른 되게 경감된 가벼운 업무를 주거나, 동일한 업무를 시킬 때도 업무 강도를 약화시켜야겠죠.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2심 서울고등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느냐? 아니다. 업무 내용은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 업무 강도의 변경이 있었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그 피고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 사건 성과연금제 적용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목표의 수준이 선인 14 또는 책임 2 역량 등급 수준으로 하향된다. 목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무 강도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대답한 건 서울고등법원인데, 성과연금제 운영요령이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목표는 지급하는 임금 직급에 맞추어 선임 14 역량 등급이나 책임 2 역량 등급에 속한 직급 수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성과연금제 대상 근로자의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설정되는 연구 수주 금액 자체는 감소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평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업무량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특히 이 사건 원고와 같은 행정직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목표 수준을 어떻게 낮게 설정돼 가지고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건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업무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업무 강도를 낮추려면 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량적으로 가능한 목표의 수준을 낮추어야지, 뭐 정성적으로 뭐 평가 기준을 낮춘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뭐 그 앞에 판결을 요약한 거니까 시행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 즉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은 첫 번째,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밝혔고요. 두 번째,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 마지막 단을 보시면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가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실효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이 뭐 임금피크제를 전면 무효화한 판결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을 나누어서 정년 연장형은 유효하고 정년 유지형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개별 기업들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즉 유효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접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얘기한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식화 시켰는데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연령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물론 뭐 대규 판결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그 임금피크제의 내용, 근로자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큰지, 대상 조치 등이 있는지, 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현재에도 그 개별 사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대법원이 그 판결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심리불속행이나 아니면 상고기각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좀 판결례가 축적되길 기다릴 건지는 제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확언할 수 있는 거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좀 그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강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깊고 어렵게 설명하는 강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족한 저의 잘못이고요. 이해되지 못한 부분은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입니다. 임금피크제 판결 선고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해석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김종수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화할 수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인사나 법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가 이론이었다면 2부에서는 응용편입니다. 실제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인사 담당자로서 법무 담당자로서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2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4-5가지 정도의 장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임금피크제가 그 1, 2년 된 제도가 아닌데 과연 이번에만 문제가 되었겠느냐?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고 그러면 유효로 인정한 것도 있고 무효를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왜 유효였고 왜 무효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각자의 회사에서 과연 우리 회사의 제도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임금 피크제 적법성 검토의 주된 쟁점입니다. 이번 5월 26일 판결에서는 이 합리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임금 피크제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지 그 쟁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분쟁이 된다면 어떠한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지를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추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합리성 검토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떠한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은 지금 판결 선고가 되고 나서 들어오고 있는 저희 질문들, 공통적으로 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4-5가지를 먼저 저희가 Q&A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질문 올려주고 있으시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모아서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업무 영역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임금 피크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괜찮은지 이 점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검토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의 판례에서 유효로 인정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무효로 인정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그러면 우리 회사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검토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분쟁화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가지 방향으로 분쟁화를 예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단체 교섭 그리고 단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피크제 폐지 혹은 삭제 요구 아니면 이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단체 교섭에서 교섭사항으로 의제를 제시했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임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분쟁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 피크제의 이 성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통상 언론에서 제2의 통상임금 그 소송에 대한 것처럼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통상임금하고는 조금 스펙트럼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난달 임금, 이번 달 임금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주로 임금 피크제에 적용을 받는 범위가 고직군, 고연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주로 노동조합이 주도가 되어서 대규모 소송을 진행을 했던 반면에 임금 피크제는 일단 노동조합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장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임금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통상임금에 비해서 적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대규모 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는 대신 교섭의 의제로 가지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조합의 가입 범위가 아닌 혹은 이미 퇴직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 퇴직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든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한 경우이든 속가가 1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중요성은 똑같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퇴직자 한 사람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나는 그러면 임금 피크제 때문에 나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는 누가 그 응대를 하든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작업으로는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현행 임금 피크제는 적법한가에 대한 검토는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거를 개선하거나 도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후적으로 치유를 할 수 없다면 과거에 대한 것은 리스크로 남겨두더라도 향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판례에서 유효를 인정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러면 그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즉 유효의 그 근거가 되었던 요소들을 우리 회사 제도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고용노동부의 Q&A 과정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건을 제가 표시를 할 때 회사명을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효력을 부정한 사례들 그리고 유효를 인정한 사례들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2번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일부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한국전자연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거시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주식회사 대교 사건인데 이 케이스를 보시면 정년 연장형이었습니다. 정년이 2년이 연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피크제 효력이 없다라고 그 판시가 된 사안입니다. 이 주식회사 대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법이 쟁점으로 잠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6일 판결처럼 그 요건들이 상세화해서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의 103조 그리고 고령자 고용법을 근거로 해서 무효라고 판시를 했는데 사실 이 대교 사건이 그 무효라고 인정된 가장 큰 근거는 사실 고령자 고용법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었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집단적인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로 인정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유효로 인정된 것들이 많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인력공단 보시면 주로 공기업들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그 2급 이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3급 이하는 정년이 연장되는 형태, 즉 2급 이상은 정년이 이미 60세에 상응하는 수준이었고요. 3급 이하가 58세, 57세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했을 때 2급에게는 정년 보장 그리고 3급 이하에게는 정년 연장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가 많아서요. 대법원이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으나 간접적인 그 결과로는 그 의견을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금 사건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보시면 1번은 3급 이하의 직원들이 원고가 된 사안입니다. 즉 정년 연장형이 문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2번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즉 정년이 보장되고 있었던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년 보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고란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특징 그리고 판단을 했던 주요 근거들을 좀 게재를 해 놓았는데요. 유효로 인정한 사례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 사업주가 정년 연장을 위해서 이 재고용 지원들을 하거나 뭔가 단순히 인건비 그 절감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거나 특히 이렇게 정년 보장형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 측면에 노력을 하였다거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사건도 보시면 뭔가 이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였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유효로 인정이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선고된 것들을 보면 이제 산업인력공단 사건도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 유사합니다. 2급 이상 정년 보장형이고 이 사안에서는 3급 이하에 비해서 2급 이상, 즉 정년 보장되고 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부터 이미 60세가 정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 반사적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런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사건에서는 보시면 임금 삭감 외에는 다른 수당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전직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정년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26일에 선고가 나오고 나서 5월 27일 바로 하루
그 이후에 한국전력거래소 사건이 1심 선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최근이죠. 5월 27일에 선고가 되어서 아마 항소 기간이 아직 도과가 되기 전이고 항소 기한이 6월 20일경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요. 아마도 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전력거래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안도 보시면 뭐 재취업을 위한 전직 교육을 했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천 환경공단 사건이나 대구 환경공단 사건 같은 경우도 유효로 인정이 된 것인데 대구 환경공단 사건도 보면 비교적 최근이죠. 5월 12일에 선고가 되었는데 상고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뭐 대구 환경공단 사건 같은 경우는 유효성이 인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고령자 고용법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고 개별 약정과 임금 피크제 간의 유리한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주된 쟁점이 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살펴보셨던 하급심 판례들을 보시고 그 판단 근거들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와의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우리 회사 것이 괜찮은가를 검토를 할 때 이번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고령자 고용법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연령 차별인가 이 점만 신경을 쓰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보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다라는 것만을 청구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주로 이게 과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가부터 아주 전통적인 노동 쟁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집단적인 동의,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가? 그랬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였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거쳤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엔 2019년에 흔히 이제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라고 지칭되는 유리한 조건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합리성이 다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이 과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 관련해서는 당연히 불이익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임금이 삭감이 된다면 기존에 보장되고 있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뀐다는 측면에서 큰 의문을 갖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년 보장형에서는 기존의 정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서 나의 임금만 삭감이 된다면 불이익하다라는 것이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형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뭐 원고 측에서 아니면 피고 측에서 그걸 쟁점화하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요. 불이익 변경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반수 동의의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5월 27일에 선고됐던 한국전력거래소 판결에서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그 의문점부터 먼저 쟁점을 삼습니다. 즉 기존의 연장이 56세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은 56세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6세였던 혹은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한다면 그 사이에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었던 무해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새로 형성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은 기존에 보장되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27일 전력거래소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은 고직군, 고연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서도 특정 직군 이상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었던 쟁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노조 가입 대상은 3급까지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2급부터 시작이다라고 하게 되면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인데 3급 이하의 근로자가 과반수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익이 거의 대변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서 이걸 동의를 한다고 해서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접적인 임금 피크제 시행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다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면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과연 따라야 하는가,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쟁점이 빠짐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능성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당시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3급 이하의 직원들도 임금 피크제 적용을 향후 받을 수 있는, 따라서 근로조건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이원화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시행 당시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들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모 은행의 사례에서는 일반직과 관리사무직이 완전히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경우에 관리사무직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하려면 다른 전체 직원들 과반수 동의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관리지원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판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로따로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당장은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근로자를 모수로 해서 과반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그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그 수단으로서는 가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식회사 대교 판결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삭감폭이 크고 그 불이익이 크다라는 점이 좀 쟁점이 되었는데 이게 무효라고 인정했던 주된 근거는 이 집단적인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점이 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것이 임금 피크제를 규정한 취업 규칙이 있더라도 나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별 약정과 취업 규칙이 충돌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한다라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거의 빠지지 않고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9년에 판결이 나오면서도 한번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서로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하고, 즉 취업규칙에 있던 것을 그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022년도 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000만 원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그 근로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아서 2022년도에 연봉이 800만 원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직접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 상과 그리고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다. 근로계약에는 연봉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급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따라야 하는 급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봤더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들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분쟁이 되면 단순히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4-5가지의 쟁점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에서의 합리성, 그 합리성이 과연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제시를 했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았느냐,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대상 조치가 있느냐, 그 대상 조치가 적정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약을 한 재원을 제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느냐,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4가지 조건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제도를 한번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이제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서 그 얻어진 사례들을 보면 일단 단순히 경영 혁신이나 경영 효율만을 가진, 즉 인건비의 삭감만 가지고는 이 도입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청년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목적이 있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으시기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목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예시해 놓은 검토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기한 문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설명한 설명 자료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는 애초에 어떤 목적 때문에 도입이 되었는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느 정도가 되면 불이익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불이익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례 중에는 40% 정도 감액이 된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그 대략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고 그리고 감액되는 비율이 최소한 5%에서 10% 그리고 최대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모 은행에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을 보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기존의 정년이 58세였습니다. 근데 정년을 2년 연장해서 60세로 합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 시작은 55세부터 합니다. 자,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55세부터 58세까지 예를 들어서 3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연장을 하되 55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30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 자체는 동일하게 받되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기간만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불이익 정도의 과도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셔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종 유사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률을 적용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대상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교육 시간을 부여를 한다든가 근로 시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준비를 했다라든가 또 평가에 있어서 완화하는 적용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대상 조치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적정했는가 관련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 중에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정년이 2년이 연장되었지만 그 삭감되는 정도가 너무 컸던 경우 최대 한 10년가량을 40~50%의 급여가 감액되는 영향이 있었을 때에는 대상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 기준에 관련해서 검토 자료를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시행 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시작 연령을 정했고 감액 비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검토하신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그 자료가 기초 자료가 돼서 검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판단 기준은 과연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에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중에는 특히 이제 정년 유지형이 문제가 될 텐데, 유지형에서 이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신규 채용에 활용을 하였다든가, 절감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입 사원의 채용 비율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는 직접 한번 우리 회사의 제도를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 회사의 제도는 어느 상황인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세미나 하는 중간에도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좀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Q&A를 질문 한 5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2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상 판결, 여기서 대상 판결은 5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기준이 정년 유지형에 관한 것이라는데 정년 연장형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판결에서 이야기한 그 4가지 요건이 정년 유지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자, 정년 보장형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년 연장형은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보도자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자, 대법원에서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밝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년 유지형에만 적용되는 기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결론적으로 크게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목적이 타당했느냐, 그리고 불이익이 크냐, 대상 조치가 있느냐,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었느냐, 사실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정년 유지형이나 정년 유지형이나 정년 연장형이나 큰 상관이 있을까, 같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자, 정년 연장형은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도 지금 사례 보신 것처럼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대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형이냐 아니면 연장형이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연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가지 요건에 맞추어 봤을 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 대상 조치로서 정년이 연장됐으니까 가장 큰 근거가 아니겠느냐, 유효성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두 번째 사항이 쟁점이 된 것이 어떤 거냐면, 정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그게 사용자가 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에서 의무적으로 60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정년 연장의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의무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법원 판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년이 60세가 되었지만 그 임금 피크 임금책의 개편이나 이런 조항들을 보면 법에서 이미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임금책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60세가 된다고 해서 이걸 대상 조치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임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텐데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임금 채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임금 채권 3년이라는 것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자, 이게 고령자 고용법 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라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년과 10년은 굉장히 크지요.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파견에 관해서 이거를 파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0년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견 소송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본격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고령적 고용법 위반으로 10년이다라는 만약에 그 판결이 정립이 되어버리면 사실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단기로 정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10년에 대한 이론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하급심에서 판단된 사례들은 전부 3년이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3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번은 가장 궁금하시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감액률이 안전한 것이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는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감액률은 뭐 최소 5%에서 최대 20, 30% 이 정도가 일반적이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해놓고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니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강행법규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과연 신의칙 법리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결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칙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임금 피크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2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김동욱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마지막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Q&A 강의를 하고 Q&A를 진행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전적으로 강의안을 보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들이 저희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만 답변해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주제가 브로드하지는 않고 좀 협소한 주제라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강의 내용하고 퀘스천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실시간 질의가 있고 사전 질의가 있는데요. 사전 질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의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5월 26일 날 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대법원 판결하고 뭐가 다른 거냐, 정년 연장이라도 다른 거냐 등등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신문에서도 좀 다룬 것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수 변호사님한테 간단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판단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남부지법 노동전담부긴 하지만 남부지법에서 판단한 판단자가 다르다가 제일 큰 차이있고요. 질의 자체에서 나왔듯이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 이 부분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남부지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연장형을 하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에 60%의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평가 같은 게 있었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들이 판결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하면서 임금 피크제 직원들에 대해서 기존과 똑같은 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 성과를 일반 직원들보다 더 성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임금 피크제랑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에서
특정 나이 이상, 뭐 그게 너무 길면 또 문제겠죠. 뭐 대교처럼 뭐 45세 이상이면 부터 임금 피크제 실시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즈음해서 한 2, 3년 정도, 뭐 좀 긴 회사들은 5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연차에 따라서 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 삭감된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합리성을 쉽게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과연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어울리는 것이냐. 아까 제가 동부지방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1심, 2심 판결을 읽어드렸다시피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연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성과를 못 내느냐,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이게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하시긴 한데요. 이렇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임금 소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임금 소급 의무가 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렇다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석해 보면 일단은 임금 정년 연장형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 소멸시효가 언제부터냐, 뭐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 이렇게 이제 돼서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이세림 변호사님 말씀 주셨고 또 마지막 Q&A에서도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중복 답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김도우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그러면 소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느냐, 즉 유효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멸시효입니다. 자, 정년 연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유지형의 경우보다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더라도 만약에 정말 불이익이 굉장히 현격하게 커진다거나 대상 조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장형의 경우에도 임금 소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가 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이냐? 아까 이제 3년, 10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3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 중에 이걸 10년으로 인정한 사례는 제가 살펴본 바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급해서 3년이 위헌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로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의로 최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일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멸시효를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제일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뭘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도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사후적으로 전혀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가 이번 판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유효성을 인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교섭에서도 그렇고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왜 우리 회사의 제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다른지,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서 유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는 이런 거예요. 단체 교섭에서 임금 피크제가 현재 있는데 단체 교섭에서 노조가 삭제해달라,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근데 결국 이거는 방금 이세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뭐 동일한 맥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제도에 대한 진단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이제 폐지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교섭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세림 변호사님? 전에 하신 말씀하고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뭐 이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사항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러한 대응 방법을 취하시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레벨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걸 정말 교섭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도 개선 측면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 질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한 14개 정도 질의가 올라왔는데요. 좀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는 우리 강연하신 변호사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하고 좀 관련 없는 내용도 있는데 1번을 보시면 연봉계약서에는 금액을 딱 특정해서 하는데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주되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가 되면 취업규칙의 감액 규정에 따라서 감액한다라고 연봉계약서에 기재했을 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2018년에 대법원 판례였던가요? 임금 피크제를 취업규칙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연봉계약서가 우선 적용이 돼가지고 임금 피크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이제 그 판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쪽 이번 강연하고 조금 걔는 안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봉계약서하고 그 취업규칙을 연동하도록 해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서를 타고 들어가던 취업규칙을 적용하던 어쨌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일치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은 사실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년은 60세로 유지를 하면서 58세부터 임금 삭감을 시작하여 62세까지 보장해 준다면 정년 연장이 맞느냐 이런 질의시거든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정년은 60세인데 만약에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을 한 사람한테는 62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워딩만 놓고 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센텐스가 메이크 센스 하려면은 사실은 임금 삭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임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정년이 원칙으로는 60세인데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58세부터 깎이되 대신 그 사람들은 62세까지 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정수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예, 뭐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년 유지형이냐 정년 연장형이라는 거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이제 법적 정년이 만 60세로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회사가 어떻게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만 60세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만 60세로 정년이 딱 고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전부터 그 만 60세 이전으로 정년을 해왔던 회사들이 이 법적 정년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이거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뭐 정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뒤에 설립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형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질의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정년이 만 60세고 이런데 임금피크제를 선택해서 58세부터 62세까지 정년을 2살 늘려준다. 당연히 정년 연장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3번은요.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 산하 노동조합에게 야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해라. 일단 최고장부터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법에 보면은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이 몇 개가 있죠. 뭐 재판선 청구, 뭐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를 하게 되면 이제 6개월 동안 정지가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대응 방안이 없죠. 소멸제 중단은 뭐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최고를 한 다음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거는 교섭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세림 변호사님이 누차 말씀드린 교섭 대응이나 소송 대응으로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적법성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뉴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현재까지 매뉴얼일 것까지는 없고요. 뭐 각 노펌에서 만들어드리는 자료나 그다음에 노동부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자체적으로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면은 뭐 법률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이세리 변호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떨 것 같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을 연장 62세로 하면서 법정 정년 도달 2년 전부터 임금 피크를 적용했다. 이게 질문 약간 이상하거든요. 근데 뒤에 질문은 아까 김종서 의원이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고요. 앞에 질문. 이게 임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동결시키는 임금 피크제. 58세부터 그때 57세의 임금을 그냥 60세까지 그대로 간다. 올리진 않는다. 호봉제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 같냐라는 건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세리 변호사님?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한국전력거래소 판결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게 불이익인가라는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년이 57세이다. 그런데 이걸 60세까지로 연장을 한다. 급여는 57세 이후, 즉 58세부터는 동결이다라고 하면 과연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바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그 경우에는 새로 생성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는 쟁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감형에 비해서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결을 했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논거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삭감형이 아닌 동결형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질의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멸시효를 이제 임금 채권으로 봐서 3년으로 봐야 되냐, 불법행위로 봐서 뭐 10년으로 봐야 되냐, 이런 질의신데요. 이거는 이세림 변호사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뭐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항상 법률이라는 게 이제 해석에서 그레이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금 채권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로냐, 이건 아니겠지만 좀 뭐 그렇게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은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요.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정년 연장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정년 보장형, 이 정년 유지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년 유지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신데, 이게 아마도 저희가 추정컨대는 이런 것 같아요. 고령자고용 청취법 60세로 돼 있으니까 정년을 설정하면서 더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정년 유지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어차피 60살까지 보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어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논쟁거리에 좀 참여하는 부분인데, 고령자고용 촉진법이 기득권을 보장했고 원래 60세니까 60살까지 늘리는 건 뭐 정년 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자고용 촉진법의 어떤 입법 취지나 그 당시에 정년 60세가 들어올 때 논쟁 과정, 때 임금 피크제를 아예 법에 명시하려고 했다가 그 임금 피크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임금 체계 개편 뭐 이렇게 이제 워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 또 여러 그 노동법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번 토론해 본 결과, 전반적인 견해는 그 어쨌든 정년을 연장을 시켰으면, 그 고용자고용 촉진법을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시켰으면 정년 연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60살까지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뭐 다른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의 답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은요 여기는 저한테는 잘려서 있는데, 이거는 8번은 그게 아닌데, 8번은 이런 얘기거든요. 정년을 일부러 60세 미만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60세로 변경하면서 임금 패키지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형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질문은 없어요. 60세를 초과해서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해석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년을 일부러 60세 미만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령적용척지법에 60세가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불합리한 거고요. 당시에 이제 제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면서 논쟁이 됐을 때는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종섭 회도 얘기했지만 그때 시점에서 도입한 임금 피크제는 분명히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맞는 질문은 뭐 아니신 걸로 좀 보입니다. 정년 연장형도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년 연장형에 어떤 쟁점이 될 것 같냐? 이건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세리 변호사님께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논의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이제 모든 판결들이 이제 보시면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에 맞추어서 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리스크가 아주 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년 연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연장된 것은 2년인데 근로자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 외에도 당연히 추격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그런 유효 요건들이 있을 것이고요. 대상 조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그리고 연장형의 경우에도 그 논점은 좀 있습니다. 이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정 정년이 60세가 된 시점, 뭐 2016년, 17년 그때가 될 텐데요. 그 시점에서 임금 피크제 실시하면서 60세로 연장한 거 이것은 뭐 연장형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의견인데 이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될 때까지 전혀 이제 이 임금에 대해서 그 정년에 대해서도 뭐 개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0세가 지금은 되는 것이거든요. 2016년, 17년 그 당시가 아니라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정년을 그대로 놔두면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측면에서는 이미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정년 연장형이라고 그 경우를 지칭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정년 보장형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유효성이 인정되었는지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다 비슷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다음 질문은 뭐, 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항상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하관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조금 아무래도 정년 연장에서는 좀 완화돼서, 요번 대법원 판례 기준이 좀 완화돼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정년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된다면 좀 완화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계속 반복인데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질문들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이번 그러니까 대법원 보도 자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네 가지 요건이 과연 정년 연장형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들의 내용을 보면 목적이 타당하냐, 불이익이 크냐, 대상 조치가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목적을 쓰였느냐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꼭 정년 보장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정년 연장형에도 임금 피크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하고요. 향후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정년 연장형에 대한 이제 상급심 판결들이 그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시고 그 대부분 이 궤가 통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하고 창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질문 기준으로 봐서요. 정년 연장이 적용되기 2년 전, 그러니까 뭐 2010년 이때쯤이겠죠. 미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 법 시행 후 60세가 되는 직원에게 임금 피크제 적용 시 유효한 정년 연장형이냐. 뭐 유효한지는 모르는데 정년 연장형은 맞겠죠. 이건 그 당시에 정년 연장으로 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회사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임금 피크를 도입한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설회사라면 이제 최근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회사에서는 정년이 기본적으로 6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0세로 정하면서 임금 피크를 도입한 거를 이 정년 연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 김종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김종수 선생님 말씀하실 때 과거에 이제 고령적용청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연장이 되면서 그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거는 뭐 연장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60세로 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한 거는 정년 연장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그 현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이 되려면 만 60세를 그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년 연장형이냐 정년 유지형이냐 요것의 기본은 그 임금 피크제 도입 시점에 정년이 유지된 거냐 아니면 정년이 연장된 거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 60세라는 게 법정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년 유지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받지 않은 건데 창에 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시면 임금 피크제 대상자별 임금 감액률이 개별적으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차별로 볼 수 있냐라는 건데 뭐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렇게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볼 만한 논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별일 것이고 임금 피크제 도입이 만약에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또 그 다음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이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 시작점을 언제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깎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임금을 청구를 하는 거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 그럼 2018년이면 2018년 1월달 임금, 2월달 임금, 그때 기준으로 1월달 거는 1월달부터, 2월달 건 2월달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것 같고, 만약에 퇴직금, 그러니까 그 못 받은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으로 달라는 거면은 퇴직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퇴직한 시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이냐의 관점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일 거예요. 그리고 청구를 할 때 뭐를 청구 원인으로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종수 변호사께서 한번 답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과반수 노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노조와 공동교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이게 애매하죠. 공동교섭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그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동교섭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백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취획규칙을 도입을 할 때 이렇게 취획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지가 너무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퀄리피케이션을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두 개의 노동조합을 합쳤더니 어쨌든 조합원 과반수가 넘는다. 이게 과연 절차상 유효하냐? 되게 좀 질문이 좀 불호하고 포괄적이긴 한데요. 김종수 선생님께서 조금 한번 퀄리피케이션을 달아가지고 한번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 도입 방식은 이제 단체 협약 방식도 가능하고 취업 규칙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체 협약 방식의 단점은 일단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겼을 때는 이제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가지고 효력이 확장됩니다. 그 경우에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관리직이거나 뭐 상급,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하실 때는 취업규칙 변경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라는 거는 하나의 노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과반수를 형성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취업규칙 분리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되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전 직원 과반수의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좀 아까 김준섭 회장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단체별로 도입했냐 취업규칙으로 도입했냐가 좀 애매해요. 근데 취업규칙은 하나의 노조가 과반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노조를 합쳐서 과반수다 그러면 일단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노조의 동의만 받았다고 하면 단체별이라고 하면은 김종섭 회장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부 직원들한테 적용이 안 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의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이 두 노조와의 공동교섭이라고 하는 게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어떤 그 뭔가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는 전제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너무 좀 애매하시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피제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내 내규다. 사내 내규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저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세리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Q&A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장표로. 거기 2번에 보면은 그 2번에 관한 부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관련 판례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리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거 좀 설명과 더불어서 판례번호까지도 좀 안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지금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아까 Q&A 2번에서 설명드리기를 임금 피크제와 더불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은 했는데 과연 이것이 뭔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어차피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60세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재량으로 은혜적으로 연장을 해준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사안에서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했으므로 임금 피크제 도입 대가로 정년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원고 측 주장이었고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애초에 그렇게 60세로 연장을 할 때 임금 피크제를 다 감안을 하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60세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 조치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그 판시의 취지가 그 임금 피크제가 쟁점이 된 주요 사례들에서 제가 임금 피크제 효력을 긍정한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번 사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등법원 2021년 12월 14일 선고 2019나 2029394 판결입니다. 혹시 판시 내용이 다르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정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Q&A를 마쳤고요. 뭐 마지막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 고용 촉진법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이제 정년 연장이나 유정의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정년 유정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60세로 정하는 거는 사실 법에서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안 되지만 과거에 2012년, 13년 이때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과 더불어 연결돼서 논의가 될 때 정년 연장했던 거는 정년 연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판례도 있고 그게 고령자 고용 촉진법 논쟁 과정에서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노동법학자들의 갖고 계신 견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뭐 아직도 좀 헷갈리시고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항상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일도 양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좀 우리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면 그걸 좀 개선하는 절차를 밟으신다면 저희가 오늘 이런 세미나를 준비한 저희에게는 많은 보람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김종수 이세리 변호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